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경기도만 되더라도 이제 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GTX 라인 그리고 반도체 라인 이래가지고 라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를 거고요. 지방은 이제 점이 되는 거죠. 인구가 줄더라도 수도권은 늘 거예요. 수도권에 느는 인구의 상당수는 20, 30대가 한 50% 됩니다. 수요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고요.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인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동안 이제 부동산 PF 부실 예. 문제 때문에 한참 예.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얘기도 예, 나왔었고, 예, 예. 근데 또 지금은 조금 그런 얘기들이 좀 주로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안 지금 나오죠. 분양 시장과 좀 PF 시장은 예.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음. 예, 4월 위기설부터 시작해서 제가 6월, 7월까지 들어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계속 그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PF가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다 자빠지고 진짜 고위험 이런 PF들이 자빠졌을 때 정부 예측으로 한 30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농협까지 넣으면 이게 1년에 영업이익이 30조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면 엄청난 일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PF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정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대국인데 30조가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을 그죠 건드리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그 지방입니다. 네네. 지방의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계속 80%가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구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지방에 많으냐 그러면 뭐 일단 그 지방에 가서 사는 분이 없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필요하면 지방 가서 사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거는 뭐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똘똘한 한채로 모는 이 규제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방의 80%의 미분양을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 정권에서는 계속 했던 건데요. 5년 양도세 면제를 시키면 됩니다. 예, 그걸 하면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을 바꾸는 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시행령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쓰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서울을 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지방하고 차별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지방 지금 가보시면요 거래가 거의 딱 끊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 규제는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은 계속 네네네. 도입하고 있고요. 지방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런 거에서 뭐 서울 외곽이 민감하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정책을 쓰면 네. 지방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시장 자체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해도 분양이 되는데요. 지방은 시세보다 낮아도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는 지방 경제에 별로 좋지가 않은데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뭔가 대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좀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좀 정책을 양분할 필요도 좀 예,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거는 네. 계속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건데요. 뭐 계속적으로 안 하네. 물론 이렇게 다르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 뭐 빨리 도입하는 건 서울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도입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향은 적지만 계속 지금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 지금 스트레스 DSR 쓸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예, 뭐 지방에서 많이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는 뭐 좀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태형건설 사태 예, 이후에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위험이 나오면서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좀 뭐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은행에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정리는 조금 미뤄두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뤄두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그 입주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미분양인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정리도 하고 있으면서 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주가 되면서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지방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분양 시장의 뭐 공사비나 여러 예. 가지 문제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예.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청약 같은 것들도 과거처럼 좀 열기가 물론 잘 되는 지역은 잘 되지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분양가는 앞으로 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예. 저희가 음. 이게 자재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자재하고 이제 인건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재비는 조금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시면서 아마 이게 그 재정을 확대하고 그죠? 그다음에 보편관세 도입하고 이러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재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재가. 그래서 특히나 또 환율도 올라가면 이게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오르는 요인이 또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게 인건비를 차별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현장에 되게 많은데요. 이분들이 일단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성도 엄청 떨어지고 뭐 숙련 공급도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나간 상태니까요. 네. 그리고 그 임금도 거의 똑같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내년부터 이제 제로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게 LH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안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얼마 전에 나온 거는 20% 올리는 요인이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대략 한 10% 정도는 되겠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생기면 예전에는 그 10명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한 명의 그 담당관이 있었으면 이제는 5명에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장에서 조립해 오지 않는 한 이건 방법이 없다. 예, 이렇게 해외의 건설공사 현장은 대부분 이제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제가 2010년도에 대학에 있을 때 안식년 했을 때 예,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현장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럼 현장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PF 문제도 있고요. 이게 외국에는 그냥 시행사가 큽니다. 뭐 여러분 그 대통령 되신 트럼프도 시행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모리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모리 빌딩. 뭐 이런 데도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시공비를 쥐어짜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시공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PF를 하려면 시공사에서 그 책임준공이나 이런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비에 올리겠죠. 근데 전체 공사에서 공사비가 제일 큽니다. 네. 예, 땅값이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시공비라든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뭐 공사비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서울에 4개 구밖에 없다 예,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양이 이루어지면 뭐 절대적으로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또 비교해보면 싸죠. 시세 대비. 시세 대비 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몰리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옥석가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잘 되는 데만 잘 되겠죠. 네네. 근데 서울은 뭐 최근에 시세하고 비슷해도 이렇게 분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은 이제 크게 왜냐하면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아, 네. 지금 분양가가 싸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은 다 적용이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그쵸.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지방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뭐 경기도도 상당한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있으니까 건설회사들도 분양하기 좀 부담되고 예,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뭐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지는 게 맞긴 한데요. 그 강남에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그 당첨되는 사람이 몇백 대 1에서 그죠? 그렇죠. 또는 네. 몇천 대 1에서 다 한 네. 명만 혜택이 네. 있는 건데 로또라는 왜 데서, 로또인데 그 뭐 무슨 사행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그걸 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분양가는 시세보다 높은 게 맞아요. 외국에는 다 높게 분양합니다. 그 이유가 3년이나 4년 후에 시세잖아요. 네. 그럼 3년이나 4년 후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높는 게 맞거든요. 뭐 이렇게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그러면 분양가를 높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게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얹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니까요. 예, 더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파트 시장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뭐 이제 비아파트 시장도 예, 예,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비교하면 또 양극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뭐 대표적인 게 연립하고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거 쪽은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월세는 꽤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전에 아마 60만 원대 월세를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8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특정 지역 이를테면 주거선호 그 도심이라든지 이런 직장이 많은 데와 대학이 몰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촌이나 이대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데 원룸이 100만 원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 안식년 갔을 때 원룸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는 이게 원룸에 100만 원에 누가 사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한창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도 이제 비슷한 그 원룸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월세는 지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이나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짓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게 분양이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짓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제 가격은 월세는 올라갑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수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지는 못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근데 월세가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그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원래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담보대출 이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건 상업용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낮을 거예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하도 정부에서 1%포인트를 올려놔가지고 네네. 지금 신용대출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높고요. 아마 상업용 하시는 분들도 해보시면 상업용이 낮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뭐 투자하시기 좋은 여건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월세가 자꾸 오르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마 덤벼드시겠지만 그거는 저는 당분간 2, 3년 내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원체 지금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전세를 못 돌려주는 것도 다 전세 사기라고 이게 놓는 바람에 전세 시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게 되어야지 투자하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짓고 뭐 민간에서 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라는 거는 안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자인데 그쵸. 수요가 없는데 짓겠습니까? 안 아, 짓잖아요. 네. 그럼 계속 공급 부족하고 그럼 월세는 계속 오르고 그게 이제 누구한테 피해가 갈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비아파트 시장은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일본 얘기도 잠깐 예. 해주셔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어쨌든 고령화가 뭐 되고 있는 건 또 현실이기도 예, 하니까 빠르게 되고 인구 있죠. 감소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고령화가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비교했을 때 예.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일단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네, 네. 수도권은 우리가 인구는 지금 내국인은 줄고 있거든요. 벌써 내국인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이제 뭐 재외국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국인분들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간 줄 거예요. 그죠? 주는데 지금 벌써 이미 지방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더라도 수도권은 늘 거예요. 네, 수도권은 늘 거고 수도권에 느는 인구의 상당수는 이렇게 전입 인구 통계를 보시면 20, 30대가 한 50% 됩니다. 그 지방에서도 유출 인구를 보면 그 50%가 20, 30대예요. 그리고 60대 넘는 분들은 그리고 50대, 60대, 50대는 이미 뭐 거기서 잡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60대 이상은 이미 은퇴하셨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 떠나시거든요, 지방을. 음. 뭐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값도 비싼데, 그렇죠. 네. 그건 내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그죠? 현금도 부족한데 그렇게 음. 할 선택을 안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대부분 사십니다. 그래서 노령화나 고령화라든지 인구가 감소하는 데가 어딘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대부분 이제 지방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그리고 뭐 서울 주거선호 지역 이런 데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서리풀 쪽에 공급을 하면 외부에서 확 들어올 거예요. 그게 가격이 뭐 제가 볼 때 뭐 30억씩 이렇게 분양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강남에 산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그 도심의 그 타워 맨션이라고 해서 우리 주상복합 같은 건데요. 그거는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10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는 아파트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뭐 강남, 마영성, 뭐 동작구, 광진구 이런 거 다 그냥 괜찮은 지역이니까요. 근데 경기도만 되더라도 이제 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GTX 라인, 지금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 이래가지고 판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죠? 용인으로 해서 뭐 동탄까지 가는 이런 라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를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잘 안 오르겠죠. 지방은 이제 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운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산에 해운대 중에서도 자동, 우동, 중동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다 보이는데 우동 여기만 이제 사람들이 의미가 있지. 대부분 이제 부산의 주거 선호 지역이라면 해수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해운대 수영 동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까?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인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이제 서울도 근데 사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 예,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때고 예. 뭐 장기화되면 서울에 집 가신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뭐 연금 생활자가 되다 보면 예. 또 그 집이라는 게 이제 뭐 빚내서 많은 빚을 지서 사기 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네.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가 그 세대가 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다 보니까 원래 전쟁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났다 45년부터가 베이비 부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도 뭐 단가이 세대라는 게 40년대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으로 오히려 인구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서 몇백만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53년, 뭐 54년 이때니까 이제 55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이제 베이비 부머가 적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연구들이 좀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집을 안 파십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이게 그 자기 집에서 그냥 계속 계시다가 그렇죠. 죽는 분들,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실버타운이 아주 극히 적은데도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거는 그런데 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실버타운이 편하거든요. 가면 뭐 밥도 주고 뭐 운동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도 친구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조성이 돼 있고 한데 이게 노인분들이 노인하고 같이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예,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있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주거 선호지에 계셨던 분들이 잘 안 떠나요. 예, 그래서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확 이렇게 팔고자 하는 수요가 있느냐 하면 외국 연구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연구가 많냐 그러면 이렇게 베이비 부머들과 MZ세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뭐 Z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세대들이 그 도심의 좋은 아파트를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하시면 팔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증여 같은 거는 뭐 최근에 좀 줄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여를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직거래가 요즘 좀 늡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가까이 되는데요, 직거래가. 근데 직거래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30%, 20% 정도 떨어진 가격에 직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네. 이거는 대부분 증여성 그냥 직거래라고 거래라고 보시면 그쵸.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치면 음. 증여를 하면 5년 내에 파시면 아주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음.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집이 많이 나올까? 은퇴를 하신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요즘 매입하는 세대들을 보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12, 13%에서 지금 20% 가까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사시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러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자제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세요. 이분들 것까지 내가 사는 것까지를 실수요로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 걸 사주시는 분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 그쵸. 그게 네. 당연히 자제분들이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안 되면 이제 직장이라도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집을 사줄 때 물론 뭐 아주 비싼 거를 사주기는 힘든데 네네. 그래도 뭐 한 7, 8억 정도 되는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끼고 또 본인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사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두세 개 정도는 더 살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사느냐? 대부분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